우리 한 번에 끝내볼게요. 여기 혹시 모르는 단어 있니? 눈물에서 한번 봐봐. 얼른 62페이지 펴놓고. 모르는 단어. 옥토라는 단어 알아? 옥토? 그냥 거기 써져 있는 대로 읽었어? 우리 옥토가 비옥한 토지 들어봤지? 비옥한 토지.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읽어볼 건데,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 연이 나눠졌으니까 연마다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그치?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이 당신은 누굴까? 근데 꽃이 시들었어요. 꽃은 시들었어요. 그리고 시들은 이후에 뭘 맺었어?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 자, 근데 요 사연과 오연이 좀 대응되는 느낌이지. 당신이 나의 웃음을 만든 후에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대요. 꽃이 시들고 나서, 미안해,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있어야 되지. 꽃이 시듬을 보고 열매를 맺어준 것처럼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신 후에 눈물을 지어 주셨대요. 누가?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눈물이라고 하는 요 시의 김현승의 좀 배경을 얘기하면요, 이 시인이 누굴 잃었냐면 아들을 잃어요. 자녀를 잃어요. 자, 자녀를 잃었는데 또 김현승 시인의 이 집안으로 또 보면은 기독교 집안이거든. 그럼 기독교 집안은 누구를 믿는 종교니? 이거는 신을 믿는 종교지. 하나님, 뭐 하늘의 신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보니까 약간의 요 종교적 구절을 인용을 해요. 이거 성경 구절 인용이거든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 성경 구절에 옥토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요 씨앗의 비유가 있어요. 비옥한 토지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니? 그 씨앗은 비옥해, 아주 영양분이 풍부해. 그럼 그것에 떨어지는 씨앗은 어떻게 될까? 잘 자라겠지. 그럼 잘 자라서 결국에는 뭐까지 맺혀? 열매까지 맺히겠지. 꽃도 나고 열매도 맺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좀 연결을 해야 돼. 1년부터 해갖고 사연 5연을 각각의 내용으로 막 이렇게 끊기진 않을 거예요. 이게 되게 이미지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준 시라서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은 씨앗과도 같은 존재일 텐데, 자, 여기에 뭐가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덜어는 가끔은 이 눈물이 옥토에 뿅 하고 떨어지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요, 이 화자에게 아들을 잃어서 슬픈 울음이 아니에요. 눈물은 이 화자에게 더 이상 슬퍼, 왜 나의 아들을 죽었어, 왜 죽이겠어요, 신이시여 왜 나의 아들을 왜 이렇게 죽겠어요, 이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화자의 눈물은요 깨우침이에요. 뭔가 깨달음이에요.
그럼 뭘 깨달았는지 그것을 밑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게요. 자,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이래. 전체라는 단어는 뭘까? 전체. 모든 것. 그치? 내가 나에게 있어서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완결성이 있는 혹은 순수성이 있는 그런 것은 오직 이것뿐이래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요? 눈물뿐이래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찐은 이거밖에 없대. 근데 이 눈물은 아까 뭐였다고? 깨달음이었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깨달은 걸까? 아직 3년 처리가 안 됐지. 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는 하실 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실 때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 신에게. 신에게 뭔가 이렇게 바치는 우리 경외감, 신이라는 존재는 경외의 존재라는 거 알아? 경외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경외. 빨리 한번 얘기해봐. 우러러보고 공경하고 또 외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높게 숭배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거는. 그럼 그런 신에게 경외감을 표현을 하는 거지. 신에게 제물도 바치면서. 그럴 때 내가 가장 나중까지 마지막까지 지닌 것은 아주 소중하니까 내가 끝까지 갖고 있었던 거지. 그치?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혹은 진짜 이것만큼 주기 싫은데? 이런 느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오직 이것뿐이래요. 이것은 뭐라고요? 눈물이요. 다시 그 밑으로 와서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꽃이 시들었어요. 그런데 걔는 열매를 맺었대요. 근데 나는 웃음을 만드신 후에 나에게 눈물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웃음은 언제의 기쁨이었을까? 처음에는. 이거는 조금 해석적 차이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치. 아들이 있었을 때. 뭔가 여러분들 나도 이제 부모님이지만 부모가 됐지만 와, 자녀가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냥 행복해. 웃음이야. 너무 이게 기뻐. 근데 웃음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이 눈물에 대응되는 거는 위에서 꽃이었어? 열매였어? 열매로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열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생성하는 이미지지. 뭔가 딱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지.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거는요, 성숙을 또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적 성숙. 뭔가를 지금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와 또 대비되는 거는 앞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꽃이 나왔죠. 여러분도 혹시 꽃이 시들어야, 지금 이제 꽃 많이 피잖아. 꽃이 시들어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거 알아? 지금? 봄에? 꽃이 시든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게 이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지금 가을에 열매 맺는 꽃들은요, 다 봄에 그 나무들은요, 봄에 꽃이 한 번씩 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나한테도 지금 꽃처럼 웃음을 잠깐 일시적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주시고 난 다음에 열매라고 하는 혹은 나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런 성숙함 혹은 이런 영원한 가치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거예요. 이 뭔가 깨달았다라는 거는 성숙이고 영원한 가치고 내면의 가치인 거죠. 상징적인 시어라서 뭐라고 하나 톡 얘기할 수는 없고 눈물이란 거는 이 사람이
깨달은 바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성숙함을 주셨구나. 그럼 여기서 당신은 어떤 절대자,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되겠죠. 신과 같은 존재. 그럼 이때 눈물을 지어주셨다라는 거는 이 눈물은 진짜 안 좋은 소재의 눈물일까? 아니지. 나에게 뭔가 가치를 부여해줬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니까 이거는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보면 돼요. 준 은총이라고 합시다. 은총. 선물. 깨달음. 아, 신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줬구나. 자녀가 있어서의 그 잠깐 동안의 그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뭔가를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진짜 나에게 주었던 거는 뭐예요? 이런 열매와 같은 성숙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은 씨앗을 의미하겠지만 이 옥토에 눈물이 떨어짐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더 비옥한 나무에 씨앗이 떨어져서 눈물이 떨어져서 뭔가 계속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달은 거지. 그럼 자, 작은 생명의 원래 원관념은 요 눈물이 될 거예요. 자, 위에다 써주세요. 눈물은 작은 생명이다. 자, 요런 표현법. 눈물은 작은 생명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오케이, 은유법. 그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씨앗이 되는 거지. 이런 의미까지도 형성이 될 거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씨앗이 되는 게 눈물이 될 거고요. 자, 눈물은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체적 사물이죠. 구체성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체성이 아닌 추상적이라는 거 알아요? 추상적? 생명이 눈에 보이니? 아니지. 그냥 우리는 살아있음이 보이는 걸 뿐이지. 그렇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은 많이 봤을 거야, 지금까지. 그치?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건 많이 봤지만 여기선 지금 반대다? 왜? 구체성이 있는 눈물을 생명이라고 하는 추상적 관념으로 표현한 거. 이거 반대예요. 우리 평소에 얘기하던 거와 달리. 원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우리 흔히 얘기하던 그런 발상적인 기법이거든요. 한 번만 적어볼까? 특이한 발상이에요. 우리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게 일반적인 발상이에요. 발상이라는 단어는 뭐니? 그치, 생각이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발상이라면 여기에서는 지금 반대가 쓰인 거예요. 구체적 대상의 추상화. 알겠지? 구체적 대상의 추상화. 써볼까?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시를 이해하기가 의미도 안 잡힐 거고, 도대체 이 씨앗은 뭐야, 생명은 뭐야, 눈물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어. 또 하나 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 작은 생명이라고 표현된 눈물은 이 사람이 깨달은 거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지. 그럼 이거는 슬픔이 기쁨이랑 또 연결될 수 있겠다. 아까 슬픔이 기쁨에게도 뭐를 더 좋게끔 인식을 했어? 슬픔을 더 좋게 인식했지. 그래서 일반적인 뭐와는 달라?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인식.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인식. 어떻게?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예요. 그러면서 이 눈물은 내가 깨달은 그거야.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내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 눈물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순수해, 너무 온전해, 너무 순결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신이 만약에 나에게 말했다면 아주 경외감을 혹은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더 쉽겠다. 경건함. 경견이 아니 경건인데 미안해. 경건함. 이런 경외감 혹은 경건한 자세로 신에게 이걸 바치라고 할 때 내가 가장 마지막에 진짜로 찐으로 바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눈물밖에 없다고요. 가장 순수하고 왜 값진 거니까. 자, 여기에서 표현법이 나중, 진인, 이것도 우리 원래 나중, 진인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일어났니? 시에서만 허용해주는 시적 허용. 이거 1학년 때 배웠지?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무슨 바람? 예시를 들면은 하란 바람처럼. 이거 그러면 시적 허용은 왜 쓰는 거예요? 시적 허용은 왜 쓰니? 그냥 글자 수가 남아서? 아니지. 이렇게 쓰면서 운율감을 살짝 부여하는 거지.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자, 여기서는 그럼 꽃과 누가 대응된다고요? 웃음이 대응될 거고요. 열매는 눈물과 대응되면서, 자,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꽃, 웃음, 그리고 열매, 눈물. 얘가 대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소재의 대비는 의미의 대비까지도 이제 일으키면서, 자, 꽃과 웃음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영원할 수 없죠. 그럼 열매와 눈물은요? 영원한 거죠. 그리고 꽃과 웃음은 겉으로 드러나나 보는 거니까 외면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소재는 아니야. 꽃과 웃음을 나쁘다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부정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대비가 될 뿐이야. 알았지?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그럼 열매와 눈물은 반대인 내면적 가치 추구죠. 그래서 외면적 가치로서 삶의 현상적 나타남이고, 열매와 눈물은 궁극적 목표가 되죠. 그랬을 때 얘는 삶에 있어서의 삶의 기쁨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열매 눈물은요, 삶의 결실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슬퍼하고 있니? 아들을 잃고 나서 슬퍼하고 있니? 아니지. 이 눈물을 지금 긍정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힘든 상황 속 힘든 거지만 이 사람이 뭐 기독교라고 이런 종교를 통해서 슬픔을 이겨냈지. 이거 되게 어려운 말로 뭘 했다고 해? 제망매가처럼. 슬픔, 어떤 승화시켰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다 써놓읍시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에요.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 이어지지? 제망매가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이거랑 뒤에 유리창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응? 이거랑 응. 뒤에 유리창도 응.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했지. 언젠가 봤지. 응. 다 조금씩 봤어. 아, 작년 시험 범위 있지 않았어요? 시험 보면 유리창 있었니? 눈물이랑 유리창. 아, 한 번 했었을걸? 그치? 응. 맞아, 눈물이 있었어. 그리고 유리창이랑 연결됐었어. 응. 그 1학년 때 선생님이랑 2학년 때 선생님 같아? 학원 같은 분 있어요. 아, 그래? 같은데 이번에 또 시험 범위에 낸다고? 세 분인데 한 명만. 같으셔? 네. 그래도 작년에 냈다는 걸 아실 텐데. 또 이번에 나온대? 시험 범위에는 아무튼 교과서에는 있어. 응,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시상 전개는 어떻게 봐야 될까? 대리적 소재로 시상을 전개했어요. 대립적 소재, 아까 꽃이랑 열매, 그리고 웃음이랑 눈물, 4연에서 5연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볼까? 자,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눈물을 지워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평범한 말을 썼니? 아니면 높임말을 썼니? 높임말을 썼지. 이런 높임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 경어치. 경어체 사용.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요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될 것 같아요. 알겠지? 화자의 태도는 어떻고, 아까 나무에 비유한 거 나에 있어서는 비유를 어떻게 했는지 시어의 의미도 아까 적어 놓은 거를 쭉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한번 읽어보자. 마지막에 63페이지 밑에 내가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해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기 때 믿음은 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아, 웃음의 성질, 변하기 쉬움. 하나 더 적어놔야 돼. 웃음은 변하기 쉬움. 근데 썩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 앞에 흘리는 눈물이다. 아까 일시적이다 라고 단어를 썼었지? 현상적이다 라고 단어를 썼었지? 그럼 변하기 쉬운 거는 웃음의 성질이에요.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깨달음인 거야. 그치? 이 시의 주제이다. 그래서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다. 그러니까 눈물, 뭔가 신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시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 시랑 바로 이어서 유리창을 비교를 해야 돼요. 유리창 한번 가봅시다. 뒤에도 그냥 이렇게 넣어놓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한 장 넘겨볼까? 빈 공간에다가. 자, 유리창은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알겠죠? 내용 정리부터. 어디에서 나누면 좋을까? 뭔가 바깥의 풍경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치? 뭐가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몇 행까지 보이는 거니? 요 한 3행까지는 지금 보이는 것 같아. 이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이지. 이 화자가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리면서 지금 뭔가가 보이고 있어요. 그쵸? 뭔가가 보이고 있어요. 자, 내가 입김을 흐리우니까 여기 있는 길들은 언 날개를 팍팍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차고 슬픈 것이 뭔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화자 상황을 그려볼게. 이 화자가 이 유리창을 보면서 유리창에 뭐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뭔가 있는 느낌이래. 보는데. 자, 요 옆에 이렇게 입김을 불면 여기는 점점 더 흐려지겠지. 그쵸? 그럼 이 밖에 펼쳐진 길들은 어떻게 되겠니? 이 유리창 밖으로 있는 길들은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그 모습을 뿌연 모습을 날개가 파닥거리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길들의 모습이 뭔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입김이 지금 이렇게 막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뭘 지워? 입김이 있는 거를 지우고 보여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거 새까만 밤은 지금 밖에 있는 공간은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밤이었던 거예요. 그럼 자, 입김을 지우면은 밖에 있는 이 밤이 잘 보이겠지. 근데 다시 입김이 훅 하고 불면은 밤이 어떻게 돼? 멀어지는 느낌이겠지. 그래, 그 표현인 거야. 요 입김이 뭔가 입김을 통해서 밖에 있는 이 밤의 시간적 공간이 배경이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반짝반짝 뭐가 보인다고? 별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박힌대요. 어디에 박히는 걸까? 이 별은 유리창에 와서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유리창에 통해서 이 별들이 보이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 있는 길도 봤고요.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처음에 뭔가 이 차고 슬픈 어린 것이 보였다는 거지. 슬픈 것이 어른거렸거든요. 자, 지금 자신은 이렇게 뭔가 입김을 닦으면서 또 밖을 보면서 또 다시 입김으로 인해서 창이 또 뿌해지면 또 다시 또 닦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 뭐라고? 이건 참 외롭고도 황홀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감정이 드러나네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너는 폐혈관이 찢어졌다라는 이거는 뭘까? 병에 걸린 것 같거든. 그리고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는 지금 현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서도 아이의 죽음을 우리는 찾아줄 수 있겠지. 그럼 이미 아이는 죽어갖고 이 화자는 이 차고 슬픈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아이의 환상이 되겠지. 환영이라고도 할 것 같아요.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려. 아이의 환영이 보이는 거야. 갑자기 여기에 아이의 모습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열없이 서 있대요. 이 사람이 체온이 36.5도가 안 되는 걸까? 왜 열없이 서 있다고 하는 걸까? 아이가 죽은 상황이잖아.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 왜? 상실감이란 얘기예요. 이 화자는 지금 상실감에 빠져서 그냥 유리창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김이 흐리다가 입김이 뿌해졌다가 입김이 하면은 계속 뿌해져 있니? 아니, 점점 그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하지. 그러면서 이런 길들의 모습은 입김 때문에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게요. 밖에 있는 풍경들이. 그래서 자, 입김을 다시 한번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뭔가 지금 강조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 지웠을까? 왜 이렇게 지웠을까? 밖에 누가 보였어? 뭐가 보였어? 아이가 보였어. 이거는 아이를 보기 위한 간절함이지.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보기 위한 행동을 막 닦아보는 거야. 왜 더 자세히 보려고? 근데 그렇게 보면 뭐밖에 안 보여? 지금 새까만 밤밖에 안 보였어요. 자, 이 밤이라는 의미 앞에 지금 어떻게 꾸며주고 있어? 새까만 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새까만 밤은 아이가 있는 공간, 아이가 있는 세계, 이승이에요, 저승의 의미가 잡히죠. 그런 저승이 보일 뿐. 자,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때 물먹은 별은 물먹은 별을 보는데 물이 먹었대. 누구의 눈에 물이 먹인 거냐면 자신의 눈에 눈물을 의미한 걸 거예요. 이 눈물 속에 별이 뿅 하고 박혀 있는 거야. 이 유리창을 통해서 이 밖에 있는 별들이 유리창을 통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먹은 별은 물을 먹으면 뭐가 무겁거나 뭐 이렇게 뚱뚱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눈물이 맺힌 곳에 와서 별이 살짝 보이는 거죠. 자, 근데 밤에 홀로 유리를 닦고 있는, 또 유리를 닦는다는 거는 앞에 있었던 지우고 보고 이 행동인 거지. 이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왜 유리를 닦는다고? 아이를 보고 싶어서. 그럼 아이를 보고 싶어서 유리를 닦는 것은 왜 외롭다라고 했을까? 아이를 닿을 수 없어.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진짜 볼 수 없어. 근데 황홀하다고도 얘기를 했대. 왜 황홀하다고 했을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좋은 거지. 아이가 저기 멀리서라도 환영이 보이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과 황홀하다라고 하는 다소 상반된 감정이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설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슬프기도 하지만 좋기도 한 거. 여러분들 시험 짜증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지 않니? 시험 끝나면 좀 홀가분하잖아. 아니야? 자, 그래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거는 폐병 때문에 결핵 폐병 원인이지. 그래서 자, 얘들아, 요 아는 무슨 법이야? 영탄법은 감정이 아주 집약이 된 거죠. 감정을 집약시키면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면은 아이가 좀 죽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상황적으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요 1행부터 3행까지는요. 죽은 아이의 모습이 비침이에요. 그쵸? 그리고 4행부터 6행까지는 창 밖에 풍경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행부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이런 모습들은 7, 8행은 유리에 닦는 이유, 그리고 9행과 10행에서는 죽은 떠나버린 아이에 대한 어떤 슬픔이지.
아이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조금 더 슬플 때 우리가 비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은 아이와의 어떤 영혼의 교감을 좀 그리는 시기도 했고, 이 유리창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요, 유리창이라고 하는 이 소재의 기능, 자, 시어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이 유리창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누구를 보려고 하는 거니? 아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시어는 아이와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매개체가 되죠. 아이와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예요. 그러나 자, 공간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화자가 있는 이 공간과 저쪽에 있는 밤이라고 하는 이쪽 공간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지. 아까 밤은 무슨 색이었다고? 저승이고, 화자가 있는 공간은 이승이지. 그러면 이 이승과 저승은 무엇으로 인해서 딱 단절이 돼요? 유리창. 그럼 이 유리창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 세상을 단절시키고 있죠. 단절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유리창이라고 하는 어떤 투명한 이런 유리의 속성 때문에 저쪽을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죽은 아이의 환영도 볼 수 있다고 좋지만, 그러나 어때? 함께 할 수 있어? 그쪽 세계와 함께 할 수 없는 단절의 기능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롭기도 한 거죠. 요 감정이 외롭고도 황홀한 게, 죽은 아이를 이런 환영을 볼 수 있어서 좋아, 황홀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올 순 없지, 단절되어 있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되게 감정이 복잡하죠, 이 사람이. 이런 복잡한 감정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감정의 대위법이라는 단어 혹시 피아노 친 사람이 있니? 이 대위법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동시에 나란히 두 개를 놓는 거예요. 동시에 상반된 것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을 동시에 늘어놨냐면, 감정에 있어서 상반된 거,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을 늘어놓고 있죠. 좋은데, 아이를 봐서 좋은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올 수는 없으니까 슬퍼. 그래서 우리는 대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혹시나 대위법 얘기하면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우리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써요. 여기 이미지 찾기 한번 해볼까? 어른거린다, 열이 없다, 파닥거린다, 새까맣다, 밀려나간다, 부딪힌다. 이거 다 그냥 이미지 아니니? 자, 이미지다 보니까 아까 요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미지즘 시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꼭 심상화해서 꼭 이해하시라고요. 알겠지? 자, 그리고 감정이 표현된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감정은 어디서밖에 표현이 안 됐어? 여기서밖에 안 됐지. 외로운 여기서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죽은 아이가 죽었는데 감정을 슬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슬프구나. 이 후자가 조금 더 맞지, 그렇지? 죽은 상황인데도 최대한 감정을 집약시켜서 절제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감정을 절제시키면서 최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슬픔을 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뭘까? 우리 지금 오른쪽에 정해져 이렇게 늘어놓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를 표현한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여요? 아이가 죽은 아이의 죽음. 죽은 후 환영을 보면서 어떤 태도처럼 보이니? 어떤 정서처럼 보이니? 그리워하는 거지. 아, 아이 보고 싶다. 우리 아이 보고 싶다. 아, 진짜 아이가 죽으면은 무슨 상상도 못할 감정인데. 자, 요 정도까지가 우리 뭐 눈물하고 유리창이라는 시는 꼭 그 소재적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학교에서 수호제기랑 뭐 황망변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수호제기는 다 나갔니? 아니야? 아직 안 나갔어? 앞에밖에 안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그렇게 급하진 않네. 다음 주에 다 끝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넘겨보면서 수호제기 남았고, 그러면 황망근이 이렇게 많고 시험 범위가 이번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시는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할 거고, 이따가 여기 잠깐만 여기 3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34페이지. 물론 여기에서 소설이 중간에 중략 많이 되어 있는 거 알아? 그럼 중략 기준으로 나누지 말고요. 장면을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장면을 끊고, 물론 중략이 될 수도 있어.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요거 이따가 세인 선생님 계실 때 내가 얘기만 좀 하고 갈게. 장면을 끊고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근데 내용 요약할 때 여기 보면은 뭐 헷갈리니까 뒤로 잠깐만 넘어가 볼까? 내가 여기 전문 실어 놓은데 여기 전문 실어 놓은데 한번 봐봐. 그럼 전문에서 이렇게 줄이 하나 그어져 있지, 그렇지? 그어져 있지. 여기 교과서라고 써져 있는 거는 무슨 의미겠니? 교과서에 나와. 오케이, 여기까지가 교과서야. 알겠어? 그럼 그 이후에는 중략 부분이고, 그럼 중략 부분은 우리한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참고해서 읽으라고 내가 저번에 읽어오라고 했던 거야. 그럼 여기 교과서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장면을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하라는 거는 무슨 요약을 한 거야? 배경, 사건,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보라는 거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구나. 어떤 사람들이 나왔구나. 또 중략 부분은 그러면서 쭉 넘겨주시다가 여기 교과서 부분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있지. 그럼 여기도 어디까지? 밑에 교과서 그 다음 쪽에 교과서라고 써져 있는 부분까지.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알겠죠? 내용 혹은 장면 요약. 소설의 장면을 요약해 보세요. 또 중략 부분이 쭉 엄청 길어요. 중략 부분이 이번에는 또 엄청 길게 쭉 나오다가 여기 교과서 부분.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교과서 부분까지 요 장면은 무슨 장면인지 요약. 알겠니? 그 요약을 한번 해봐.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누가 남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거 무슨 장면이네 무슨 장면이네 요약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수호제기랑 요 요약된 내용들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얘기를 맞춰보자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니?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황만두님 말했다 요 내용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읽고 정리하는 게 요 소설에서는 장면마다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되고 혹시 추가되는 내용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줘야 돼. 학교에서 나오는 뭐 시험 범위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이따가 우리 문제 좀 풀고 갑시다. 그 1차 지금 안 풀었잖아. 지연이 빼고. 오늘 거부터 풀어. 2차부터 풀어. 알았지? 2차부터 풀어. 2차에는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 다 실려 있으니까.